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우야담에 기록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조선시대 온 나라가 칭송한 연려가 있었습니다. 23세 남편을 잃고 평생 정절을 지키겠다며 재가를 거부한 여인.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남편 제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여인. 그 소문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 집 앞에 정려가까지 세워졌습니다. 온 마을의 자랑, 온 나라의 모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낮에는 연려, 밤에는 하인과 은밀한 관계를 맺은 여인. 10년간 완벽하게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연려가 임신을 했습니다. 과부가 임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0년간 우리를 속였어. 정려각은 거짓이었어.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10년간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후 그녀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위선과 진실, 정절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한 한 여인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충청도 공주 고을에 박씨라는 23세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부유한 양반가의 딸로 자라 21살에 같은 고을의 김정훈이라는 양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김정훈은 26의 온화한 성품을 가진 선비였습니다. 과거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아내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박씨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시부모님도 며느리를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혼인한 지 2년이 되던 해 겨울, 김정훈이 폐병을 얻었습니다. 의원을 불러 온갖 약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석 달을 앓던 김정훈은 어느 추운 겨울밤 박씨의 손을 잡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먼저 가오. 도련님, 도련님, 눈 떠요. 박씨는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박씨는 밥 한 술 넘기지 못했습니다. 물만 마시며 울었습니다. 상여가 나가던 날 박씨는 상여 뒤를 따라 걸으며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도련님, 저도 데려가세요.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사람들이 박씨를 부축하며 말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박씨는 자기 방에서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곧 가겠습니다. 목에 칼을 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그러면 안 된다. 시어머니가 칼을 빼앗고 박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 잃은 것도 서러운데 며느리까지 잃으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박씨는 시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박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내가 아직 젊지 않으냐. 23밖에 안 됐다. 재가를 하거라. 좋은 혼처를 찾아주마. 친정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딸아. 평생 과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다시 시집가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박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며느리. 저는 김씨 집안 며느리입니다. 남편은 하나뿐입니다. 평생 정절을 지키며 시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내 나이가 어리다고 마음이 변합니까? 저는 도련님만 남편으로 알겠습니다. 박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더 이상 권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박씨는 상복을 입고 3년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신이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밥을 지어 먼저 신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야 시부모님께 진지를 드렸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하거나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박출입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보고 싶어요. 3년간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고운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정절을 지키다니. 참으로 열려로다. 우리 며느리도 저랬으면 좋겠구먼. 3년상이 끝나자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다시 재가를 권했습니다. 이제 상도 끝났으니 재가를 생각해보거라.
하지만 박 씨는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저는 평생 과부로 살겠습니다. 며느리야.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박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시부모는 며느리의 효성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야. 내가 있어 우리가 산다. 마을에서는 박 씨를 열렬하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는가. 젊은 나이에 제가도 하지 않고 시부모를 모시다니 참으로 효부요 열려로다.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인근 고을에서도 박 씨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남편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고 밤새 절을 올렸습니다. 시부모님의 수발도 극진히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고 몸이 불편하시면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를 보며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분처럼 살아야 한다. 저것이 진정한 열려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 씨의 밤이 낮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 완벽한 열려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3년상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으로 시부모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김 씨 집안에는 하인이 5명 있었습니다. 그중 섬돌이라는 25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섬돌이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김 씨 집안에 들어와 자랐습니다. 김정훈과 함께 자라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주인님이 돌아가신 후 섬돌이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주인마님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섬돌이는 말수가 적고 성실했습니다. 묵묵히 일했고 주인 집안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밤 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박 씨의 방 처마 기둥이 비에 젖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박 씨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섬돌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처마가 무너질 것 같구나. 제가 급히 받쳐드리겠습니다. 섬돌이는 빗속에서 기둥을 받치고 임시로 고정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고맙구나 섬돌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닙니다, 마님. 당연한 일입니다. 박 씨가 방에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몸을 닦아라. 감기 걸리겠다. 감사합니다. 섬돌이가 수건을 받아 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옷이 젖어 몸이 떨렸습니다. 들어와서 불이라도 쬐고 가거라. 이렇게 젖은 채로 가면 얼어 죽겠다. 하지만 마님, 괜찮다. 들어오너라. 섬돌이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롯불 옆에 앉았습니다. 박 씨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섬돌아, 너도 주인님이 그립지? 예, 마님. 매일 그립습니다. 나도. 너무 그립구나.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 새해가 지났는데도 마음이 비어있구나.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나 싶어. 섬돌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 말에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섬돌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외롭지. 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외로워. 섬돌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님. 섬돌아. 나는. 박 씨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섬돌이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님을.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은 열려로 칭송받는 과부이고 섬돌이는 하인이라는 것을. 하지만 3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욕망.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박 씨가 중얼거렸지만 몸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섬돌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마님을 너무 오래 생각해왔습니다. 주인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멀리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그날 밤 선을 넘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방 밖에서 들렸습니다.
새벽녘 비가 그쳤습니다. 섬돌이가 일어나 옷을 여미었습니다. 마님, 저는 이만. 박 씨가 섬돌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섬돌아, 이 일은. 예, 마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들켜서는 안 돼. 알고 있습니다. 섬돌이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박 씨는 혼자 남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만족감도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함. 사람의 온기. 안 돼. 다시는 이러면 안 돼. 박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밤, 박 씨는 섬돌이를 불렀습니다. 섬돌아, 창호지 좀 가져다 주겠니? 예, 마님. 섬돌이가 창호지를 들고 박 씨의 방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죄책감보다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섬돌아. 예, 마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보름밤 섬돌이는 박 씨의 방으로 갔습니다. 낮에는 철저히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섬돌이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았고 섬돌이는 고개를 숙이고 예, 마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다른 하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박 씨는 여전히 완벽한 연려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 씨와 섬돌이의 관계는 매달 보름밤마다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그 누구도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검은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비녀 하나 꽂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남편의 신이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문안드립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향을 피우고 정성껏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아침 진지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진지 드십시오. 고맙구나, 며느리야. 낮에는 바느질을 하거나 집안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섬돌이가 마당을 쓸 때 박 씨는 창문 너머로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섬돌아, 장독대 정리 좀 하거라. 예, 마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명확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섬돌이를 엄하게 대하시네. 그래야지. 하인을 너무 편하게 대하면 버릇 없어지는 법이야. 저녁이 되면 박 씨는 시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 오늘 반찬이 맛있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내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사는구나. 박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밤이 되면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그래, 너도 쉬어라. 방으로 돌아온 박 씨는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나이가 많아 일찍 주무셨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이 잠들어 웬만해서는 깨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행랑채에서 잠들었습니다. 한밤중 박 씨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섬돌이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마님, 들어오너라. 두 사람은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시아버님께서 너더러 장가들라고 하시더구나. 섬돌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했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박 씨가 섬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장가를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장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지. 하인도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느냐? 섬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마님만 있으면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섬돌이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책감은 이제 무뎌졌습니다.
처음처럼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이중 생활이 주는 묘한 긴장감에 익숙해졌습니다. 낮에는 모두가 칭송하는 연려, 밤에는 하인과 사랑을 나누는 여인,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살.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칭송은 점점 커졌습니다. 박 씨 부인처럼 정절 지키는 과부가 어디 있겠는가. 저런 며느리를 둔 시부모님이 복이 많으시지. 우리 며느리도 저랬으면 좋겠네. 명절 때마다 박 씨는 남편의 제사를 정성껏 지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밤새 절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았습니다. 저렇게 남편을 그리워하시다니. 참으로 열려로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에도 섬돌이가 박 씨의 방을 찾아왔다는 것을. 어느 날 고을 원님이 마을을 순찰하다가 박 씨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는데도 제가 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다고. 그렇습니다, 나으리. 벌써 4년째입니다.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신다고. 예, 온 마을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연려는 포상을 해야 하는 법이지. 내가 조정에 보고하겠네. 원님은 박 씨의 행적을 조정의 장계로 올렸습니다. 한 달 후 조정에서 답이 왔습니다. 박 씨 부인의 열행을 가상히 여겨 정려각을 세우도록 하라.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박 씨 부인께 정려각이 내려온다네. 임금님께서 직접 인정하셨다는구먼. 우리 마을의 자랑이로구나. 시부모님도 기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빛이 나는구나.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정려각까지 세워지면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릴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들킬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섬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섬돌아, 이제 정려각이 세워진다. 들었습니다, 마님.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섬돌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박 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더 조심하면 돼. 마님. 10년이고 20년이고 들키지 않으면 돼. 박 씨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한 달 후 마을 입구에 정려각을 세우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칠을 한 기둥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와 지붕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현판을 달았습니다. 열려박 씨 지려. 열려박 씨의 마을. 글씨는 고을 원님이 직접 썼습니다. 정려각이 완성되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원님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정려각은 박 씨 부인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도 제가 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것, 시부모를 극진히 모신 것, 이 모두가 귀감이 될 만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 씨 부인, 앞으로 나오시오. 박 씨는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주시니. 원님이 말했습니다. 겸손하구려. 부인의 행실은 이 고을뿐 아니라 온 나라의 모범이 될 것이오. 박 씨는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축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님. 우리 마을의 자랑이십니다. 우리 며느리도 마님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모님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빛나는구나. 아버님 과찬이십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박 씨는 정려각 앞에 서서 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열려박 씨.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글자가 자신을 올가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도 느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열려라 부르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날 밤 섬돌이가 박 씨의 방으로 왔습니다. 마님 축하드립니다. 박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축하라니. 이게 축하할 일이냐? 마님. 모두가 나를 열려라 부르는데 나는 밤마다 너를 만나고 있지 않느냐? 섬돌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그만두시겠습니까? 박 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박 씨가 섬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더 재미있지 않니? 저 정려각 뒤에서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게. 섬돌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 처음에는 죄책감에 괴로웠어.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삶이라고 생각해. 박 씨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려각이 세워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박 씨를 보러 왔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다른 고을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연려시구나. 참으로 단정하고 정숙해 보이시네. 우리 며느리에게도 보여줘야겠어. 박 씨는 그들 앞에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로서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저렇게 겸손하시기까지. 진정한 연려로구나. 어느 날 다른 마을의 과부가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저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님처럼 정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을 본받겠습니다. 박 씨는 그 과부를 배웅하고 돌아와 혼자 웃었습니다. 외로움을 승화시킨다고. 나는 그걸 섬돌이로 채우고 있는데. 매년 명절이 되면 고을에서 박 씨에게 쌀과 옷감을 보냈습니다. 연려에게 드리는 하사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씨는 공손히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더욱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효부요 연려로구나. 복 받으실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 씨를 지나칠 때마다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마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박 씨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경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정려각 앞을 지나갔습니다. 붉은 기둥에 기대어 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려 박 씨.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섬돌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박 씨는 주위를 살피고는 조용히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니? 누가 보면 어쩌려고. 죄송합니다. 그냥 마님이 보고 싶어서. 박 씨가 담장 틈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섬돌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에 보자. 예, 마님. 두 사람은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정려각의 그림자가 그들을 가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잠들고 섬돌이가 박 씨의 방으로 왔습니다. 마님,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벌써 2년이나. 들키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섬돌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앞으로도 들키지 않을 거야. 우리가 조심하면 돼. 하지만 박 씨는 몰랐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비밀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려각이 세워진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 31살, 섬돌이는 33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는 10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보름밤에만 만났지만 이제는 한 달에 서너 번 만났습니다. 때로는 한밤중 박 씨의 방에서, 때로는 뒷산 암자에서, 때로는 창고 뒤편에서. 시부모님은 이제 7순이 넘어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밤에는 깊이 주무셔서 웬만한 소리에는 깨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섬돌이는 여전히 성실한 하인이었고 박 씨는 여전히 엄격한 주인마님이었습니다. 낮에 두 사람이 마주칠 때면 박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섬돌아, 장작 좀 더 패어오너라. 예, 마님. 뒷마당 풀도 뽑아야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어느 하인이 다른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섬돌이를 참 엄하게 대하시네. 그게 맞지.
하인을 너무 편하게 대하면 안 되는 법이야. 섬돌이가 불쌍하긴 해. 장가도 안 가고 평생 일만 하네. 마님께서 장가 보내라고 하셨는데 섬돌이가 거절했다더라. 왜? 주인님 제사를 모시는 것이 자기 의무라나 뭐라나. 하인들은 섬돌이를 충직한 하인이라 여겼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온 마을의 모범이었습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남편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고 밤새 절을 올렸습니다. 시부모님 수발도 극진히 들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고맙구나 며느리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살았겠니? 당연한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박 씨를 칭송했습니다. 벌써 10해가 넘었는데도 제가 하지 않으시네. 진정한 열려시지. 우리 고을의 자랑이야. 인근 고을에서도 박 씨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다른 마을 과부들이 박 씨를 본받으려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마님,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정절을 지키십니까? 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욕망을 버리고 오직 남편과 시부모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으실 텐데.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욕망을 버리다니. 나는 매달 섬돌이를 만나는데. 과부들이 돌아가고 박 씨는 혼자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31살의 얼굴. 아직 젊었습니다. 10년. 벌써 10년이나 이렇게 살았구나. 박 씨는 자신의 이중 생활이 주는 스릴을 즐겼습니다. 낮에는 모두가 존경하는 연려. 밤에는 하인과 사랑을 나누는 여인. 그 간극이 클수록 더 짜릿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연려라 부르지만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섬돌이뿐이야. 어느 날 밤 박 씨와 섬돌이는 뒷산 암자에서 만났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더 안전했습니다. 마님,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참 오래도 들키지 않았지? 섬돌이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저는 이렇게라도 마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도 그래. 박 씨가 섬돌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10년도 들키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비밀에도 틈은 있는 법입니다. 석 달 후 박 씨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상하네. 무슨 병인가?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박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월경이 2달째 없었습니다. 박 씨는 자기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불러오지는 않았지만 분명 뭔가 달랐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설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그날 밤 박 씨는 섬돌이를 급히 불렀습니다. 섬돌아. 예,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씨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 아이를 가진 것 같아. 섬돌이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 그게. 무슨. 월경이 2달째 없어. 그리고 자꾸 토할 것 같고. 마님. 어쩌면 좋습니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10년간 지켜온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섬돌이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배가 불러오면 숨길 수가 없어. 아무리 옷으로 가려도 들킬 거야. 낙태를 하시겠습니까? 박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약재상에 가서 약을 구해봐야겠어.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박 씨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완벽했던 비밀. 이제 그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 괜찮으냐?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라.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나가고 박 씨는 배를 만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낙태약을 구해야 했지만 직접 갈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가 약재상에 간다는 소문이 나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섬돌이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섬돌이가 박 씨의 방으로 왔습니다. 마님, 섬돌아, 내가 약재상에 가야겠다. 박 씨가 은자 몇 양을 꺼내 섬돌이에게 건넸습니다. 낙태약을 구해와라. 하지만 절대 의심받으면 안 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냥 누이 동생이 아이를 가졌는데 기르기 어렵다고 해라. 알겠습니다. 섬돌이는 다음날 이른 아침 이웃 고을의 약재상으로 갔습니다. 무엇을 찾으시오? 저 누이 동생이 아이를 가졌는데 형편이 어려워 기를 수가 없어서요. 약재상 주인이 섬돌이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낙태약 말이오? 네. 그건 함부로 팔 수 없는 것이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한 일입니다. 섬돌이가 은자를 내밀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약봉지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걸 달여서 마시면 될 거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감사합니다. 섬돌이는 약을 품에 넣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약을 달였습니다. 검은색 액체가 냄비에서 끓어올랐습니다. 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님, 정말 드시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있니?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마셨습니다. 쓰고 독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박 씨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기다려보자.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입덧이 계속되었고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박 씨는 다시 약을 달여 마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만 상했습니다. 어지럽고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헐렁한 옷으로 배를 가렸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갈 때도 항상 허리띠를 풀어 옷이 넉넉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며느리,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예, 어머님.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을 불러볼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좀 쉬면 나아질 겁니다. 박 씨는 황급히 거절했습니다. 의원이 오면 맥을 짚어 임신을 알아챌 것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배는 더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옷으로도 완전히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박 씨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왜 요즘 방에만 있느냐? 몸이 좀 불편해서요, 어머님. 그래도 가끔은 나와서 바람이라도 쐬어야지. 네. 곧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씨가 아침 진지를 올리러 시어머니 방에 갔습니다. 상을 내려놓으려다 허리를 굽혔을 때였습니다. 옷이 당겨지며 불룩한 배가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 내 배가. 박 씨는 황급히 옷을 여미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요즘 소화가 안 돼서 배가 나온 것뿐입니다. 소화가 안 돼서? 저게 소화 때문에 나온 배냐? 시어머니가 일어나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옷을 들춰보자. 어머님, 들춰보라니까. 시어머니가 박 씨의 옷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불룩하게 나온 배가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님, 내가 임신을 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부가 어떻게 임신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박 씨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시어머니는 박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이 더러운 것이. 시아버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여보,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뭐라고?
시아버지도 경악했습니다. 과부가 임신을? 그게 무슨 소리요? 시아버지가 박 씨에게 다가와 배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임신한 배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누구 아이냐? 당장 말해. 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겠다고? 이 음란한 년. 시아버지가 박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박 씨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당장 말해. 누구 아이냐? 하지만 박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섬돌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박 씨는 골방에 갇혔습니다. 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겼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박 씨는 무릎을 껴안고 앉았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10년간 지켜온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밖에서는 시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일을 어쩐담. 정려가까지 세웠는데 온 마을이 알게 되면 우리 집안은 망신살이 뻗칠 거요. 당장 관가에 알려야 하오. 박 씨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곧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열려 박 씨가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열려 박 씨가 임신했다더라. 뭐라고? 과부가 임신을? 정려가까지 받은 그 열려 말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년간 정절을 지킨다고 칭송받던 여인이 임신을 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김 씨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박 씨 부인이 임신했다는 게? 시아버지가 대문을 닫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인근 마을로 다른 고을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사흘 후 고을 원님이 직접 김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저희도 어찌 된 일인지. 정려가까지 세운 열려가 임신을 했다니. 이것이 사실이요? 사실입니다. 원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내가 조정에 장계를 올려 정려각을 세웠는데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셈이요? 송구합니다, 나으리. 며느리를 당장 데려오시오. 박 씨가 끌려 나왔습니다. 배가 불룩하게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원님이 박 씨를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명히 임신이구려. 누구 아이요? 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시오. 과부가 어찌 임신을 했소? 끝까지 입을 다물 셈이요? 원님이 호통을 쳤지만 박 씨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집안 하인들을 모두 조사하겠소. 원님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이 모두 불려나왔습니다. 섬돌이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원님이 하인들을 하나하나 신문했습니다. 너희들 마님께서 수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하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나으리. 마님께서는 항상 방에만 계셨습니다. 밤에도 외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긴 합니다. 뭐냐? 가끔 밤중에 마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 사람 목소리 같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밤중에 마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누구 목소리였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만 했습니다. 원님이 하인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이 집에 사는 남자 하인이 몇이냐? 5입니다, 나으리. 5명 모두 앞으로 나와라. 섬돌이를 포함한 5명의 하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원님이 그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너희 중 누가 마님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느냐?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섬돌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섬돌이라고 합니다, 나으리. 이 집에 언제부터 있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20해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님과도 오래 알았겠구나. 네. 하지만 저는. 너는 장가를 갔느냐? 아닙니다. 왜 장가를 가지 않았느냐?
섬돌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때가 안 되어서. 원님이 다른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섬돌이가 장가를 안 간 이유가 뭐냐? 주인님 제사를 모시는 것이 자기 의무라고 했습니다. 원님이 섬돌이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너 정말 마님과 아무 일도 없었느냐? 없습니다, 나으리. 저는 그저 하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원님은 확신했습니다. 이놈을 잡아라. 문초하겠다. 나으리, 저는 정말. 섬돌이가 끌려갔습니다. 골방에서 섬돌이는 곤장을 맞았습니다. 이놈 사실대로 말해라. 내가 마님과 관계를 맺었지? 아닙니다. 퍽. 곤장이 섬돌이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말을 안 하겠다고. 계속 쳐라. 퍽, 퍽, 퍽. 10대, 20대, 30대. 섬돌이의 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말해라. 내가 마님을 범했지? 아닙니다. 섬돌이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50대를 맞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만 치십시오. 사실대로 말하면 그만 치겠다. 섬돌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뭐라고? 저와 마님께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언제부터였느냐?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이라고? 원님이 경악했습니다. 정려각이 세워지기 전부터? 네. 원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나라를 속였구나. 다시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섬돌이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원님이 박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부인 섬돌이가 모든 것을 자백했소. 10년간 관계를 맺었다고. 박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인정하시겠소? 박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래요. 다 사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0년간 섬돌이와 정려각 받기 전부터 우리를 속인 거였어. 박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연려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무슨 소리요? 과부라고 욕망이 없습니까? 23세 남편을 잃고 평생 죽은 사람만 생각하며 살라는 게 옳은 일입니까? 원님이 소리쳤습니다. 입 닫히시오. 부인은 나라를 속인 죄인이요. 속였다고요? 나라가 먼저 저를 속인 겁니다. 연려가 되라고 정절을 지키라고 제가 하지 말라고. 박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따뜻함이 필요했어요.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씨는 나라를 속이고 정려각을 더럽힌 죄로 귀양에 처한다. 섬돌이는 주인을 범한 죄로 곤장 100대를 치고 방면한다. 다음 날 정려각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지켜보았습니다. 인부들이 붉은 기둥을 도끼로 찍어냈습니다. 연려 박씨지려라고 쓰인 현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쿵. 현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0년간 우릴 속였어. 거짓 연려였구나. 정려각이 부끄럽지도 않았나 봐. 박씨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무너지는 정려각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사흘 후 박씨를 제주도로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박씨는 죄인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섰습니다. 저 음란한 년. 연려라더니 거짓말쟁이였어. 하인과 놀아났다더라. 돌이 날아왔습니다. 박씨의 이마에 맞아 피가 흘렀습니다. 더 던져. 저런 년은 맞아 죽어야 해.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만. 죄인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박씨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집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씨가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과부는 평생 욕망 없이 살아야 합니까? 입 닫혀. 23세 남편을 잃고 70까지 혼자 살라는 게 옳은 일입니까? 내년이 정절을 지켰어야지.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박 씨가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죽으면 평생 재혼 안 하시겠습니까? 그건 남자는 재혼해도 되고 여자는 안 된다? 이게 공평합니까?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관리가 박 씨를 끌었습니다. 그만 떠들고 가시오. 박 씨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만 생각하며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배에 실려 먼 바다를 건넜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박 씨는 작은 초가집에 갇혔습니다. 감시인이 배치되어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석 달 후 박 씨는 유배지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작은 시신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이는 이름도 없이 묻혔습니다. 섬돌이는 곤장 100대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등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다리를 절며 걸었습니다. 곤장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김씨 집안에서 쫓겨난 섬돌이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섬돌이를 보면 침을 뱉었습니다. 저놈이 주인 마님을 범한 놈이야. 파렴치한 놈. 섬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밤이면 박 씨를 생각했습니다. 마님, 제주도에서 잘 지내고 계실까? 하지만 만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제주도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41살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외롭게 죽어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묘비도 없었습니다. 섬돌이는 박 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섬돌이는 달을 보며 울었습니다. 마님, 저도 곧 가겠습니다. 섬돌이도 이듬해 겨울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아무도 거두지 않았고 개들이 시신을 뜯어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연려는 철저해야 한다. 조금의 거짓도 용납할 수 없다. 과부는 정절을 지켜야 한다. 젊은 과부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떨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떤 노파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과부에게 너무 가혹한 세상이었어. 젊은 나이에 평생 욕망 없이 살라는 게 옳은 일일까? 남자는 재혼해도 되고 여자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자는 정절을 지켜야 해. 그게 법도야. 박 씨는 나라를 속였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정력악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빈터만 남았습니다. 풀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거짓 연려박 씨 집이었다지. 그래, 10년간 온 나라를 속인 년. 여자가 조심해야 해. 저렇게 되면 끝이야. 세월이 더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야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어우야담에 실린 이야기. 연려로 칭송받던 과부가 10년간 하인과 밀회하다 임신으로 들통나 유배된 사건. 책을 읽는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하구나. 하지만 어떤 이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과부도 사람인데 욕망을 평생 억누르며 사는 게 옳은 일일까? 시대가 바뀌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박 씨는 연려가 되고 싶지 않았다는 것. 그저 사람으로 여자로 살고 싶었다는 것.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빈터를 비췄습니다. 바람만 쓸쓸히 불어갔습니다. 여자의 정절과 욕망 사이. 세상의 잣대와 인간의 본성 사이. 그 경계에서 파멸한 한 여인의 이야기. 정력악은 무너졌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